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나와 김정훈 씨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란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장애의 무게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3화의 대사를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고요. 오늘의 책은 템플 그랜딘의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해마을 라디오 키워드 책수다의 선아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키워드 책수다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우리 이웃과 관련된 책을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다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시나요? 드라마를 잘 안 보던 제가 본방, 선공개, 하이라이트까지 정말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드라마를 보다 보니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템플 그랜딘의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며 흥미나 활동에서 제한적이고 반복되는 특성이 초기 아동기부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자폐증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자폐증은 자폐를 장애가 아닌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차별적인 표현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말해야 합니다. 스펙트럼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광범위한 증상과 중증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반적 발달 평가 척도인 GAS 점수와 지능검사 점수에 따라 장애의 중증도를 나눈다고 합니다.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우영우라는 캐릭터는 일상생활을 할 때 자폐 성향을 좀 더 드러내고 법정에서 변론할 때는 우영우의 지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법정 장면은 템플 그랜딘의 테드 강연 영상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작가님이시죠. 템플 작가님은 2살 때 보호시설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의사가 진단했던 자폐아였지만 1970년 프랭클린 피어스 컬리지에서 심리학 박사, 1975년에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동물학 석사, 1989년에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동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본인을 소와 닮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소와 동물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미국 가축시설의 60% 이상이 작가님의 설계로 이루어졌으며 그 설계가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쓰인다고 합니다. 현재는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교수이고 2010년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 무엇보다 작가님의 노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템플 작가님은 운전도 하시고 유머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사회성이 발달됐고 본인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찾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어요. 템플 작가님이 운전하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별도의 가정 없이 비장애인처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요.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수기적성검사나 확인신체검사, 운전면허를 취득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와 적성검사 판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삶과 템플 작가님의 삶은 얼마나 일치하시나요? 우영우와 템플 작가님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을 일반화하거나 대표할 수 없겠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비장애인 정도의 사회성을 얻지 못할 거라는 편견을 깰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이라고 한다면 많이 아시잖아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행동이나 관심이 한정되고 반복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그렇지만 대체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인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내면 세계에 대해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템플 작가님의 시각적인 이미지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휴대폰 갤러리처럼 머릿속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떠올릴 때 상상 속에서 비디오를 다시 돌려보고 전에 본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새롭게 배열해서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거죠. 템플 작가님은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능력이 가축시설 설계 작업의 원동력이 된 거죠. 대부분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은 언어 능력이 떨어지지만 시각적 사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은 받았지만 시각화 기술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부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림을 보는 사람, 반쯤 구체적인 그림을 보는 사람, 템플 작가님처럼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보는 사람까지 스펙트럼이란 진단면처럼 다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다 보면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잖아요. 작가님도 똑같이 자유연상을 통해 다른 장면으로 이동한다고 해요. 자유연상이 주제에 벗어났을 때 연상을 멈추고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경증이고 자유연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이어나가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는 거죠. 이처럼 경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몇 개 나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일반화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A 편의점에서 초콜릿 사는 법을 배웠더라도 B 편의점이나 C 마트에서 초콜릿 사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기억 속의 그림과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을 교육할 때 어떤 사물을 익히고 나면 실제 물건 대신 그림을 보여준다고 해요. 일반화하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 자폐가 심한 아이들은 실제 물건과 그림을 연계시키는 것을 어려워하죠. 템플 작가님의 경우에는 사물에 대한 기억은 각각의 구체적인 이미지로 저장되지만 머릿속에서 수정할 수 있어서 일반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낀다고 해요. 하지만 감정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람에 대한 강한 정서적인 애착은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관계, 사람들과 잘 지내다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힘든 거죠. 템플 작가님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템플 작가님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시각 이미지로 대응시켜서 이해했다고 합니다. 책 내용을 일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도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계속 연관시켜 내가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것과 처음 관계를 맺는 것을 결부시켰다. 창문 사이에 갇혀 있으면 유리를 통해 바깥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폐인의 삶은 이렇게 갇혀 있는 것과 유사하다. 창문은 다른 사람과 분리된 듯한 기분의 상징이 되었고 이 상징을 이용해 나는 이런 소외 상태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템플 작가님은 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좋은지 파악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만의 머릿속을 빅데이터를 이용해 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실수나 공경을 피했던 거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뇌 발달 상해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일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늘 과각성 상태인 거죠. 자기 몸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시각, 청각, 촉각이 모두 뒤섞여 버릴 정도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거죠. 이 느낌에 대해서 서술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폐인에게 현실이란 사건, 사람, 장소, 소리와 형체가 서로 혼란스럽게 교차하는 거대한 덩어리 같은 것이다. 뚜렷한 경계나 질서, 의미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삶은 많은 부분을 어떤 패턴을 알아내려고 애쓰는데 보냈다. 정해진 일과나 시간, 특정한 양식이나 형식 같은 것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삶에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혼란스러운 내면 세계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에게 규칙이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태생부터 뇌가 과각성 상태인데 호르몬 분비가 활발한 사춘기가 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더 힘든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늘 불안하고 대장염이나 심한 두통이 찾아오는 등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럴 땐 약을 통해 신경계를 진정시킬 수 있으니 열린 마음을 갖춘 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거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머릿속이 언제나 과각성 상태이니 편안하고 다정한 느낌이 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부 감각 또한 예민해서 늘 입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는 것도 힘들죠. 템플 작가님은 약을 통해 안정감을 얻었지만 그전에는 앞찾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눌리는 느낌을 받으면 편안해지기 때문에 담요를 몸에 둘두 말고 소파 쿠션 밑에 들어가거나 몸에 압력을 가해주는 장치를 만든 거죠. 압력을 천천히 높였다가 낮출 때 불안감과 긴장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중에는 누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참지 못하면서도 압력 자극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본인을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갑자기 건드리면 신경계에서 그 감각을 처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 몸을 빼게 되지만 본인이 먼저 접촉하면 감각을 처리할 시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에게 무언가를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죠. 무언가에 집착하는 모습을 하지 못하게 막게 된다면 아마 더 집착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차라리 집착하는 행동을 이용하는 거죠. 만약 고래에 집착한다면 고래 얘기나 고래 퀴즈를 통해 사회적인 행동이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책에서는 숫자에 대한 집착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을 은행 창구 직원이 된 사례도 짧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았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은 알 수도 있어도 왜 그 행동을 하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느끼구나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책을 읽는 동안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온전히 집중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보면 템플 작가님과 소와 닮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나옵니다. 소를 이해한 작가님이었기에 가축 시설에 큰 기여를 한 거겠죠. 그 부분을 읽으면서 한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 시야로 봐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았거든요. 템플 그랜디는 테드 영상에서 가장 열정을 쏟는 대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제가 하는 일이다. 자폐 성향의 아이를 둔 엄마들이 당신의 책 덕분에 또는 당신의 강의 때문에 저희 아이가 대학을 갔어요 라는 말은 저를 행복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아이가 템플 그랜디처럼 교수가 될 수 없겠지요. 하지만 템플 교수도 우영우도 하니까 우리 아이도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에서 더 많은 우영우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봐요. 오늘의 키워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였고요. 오늘의 책은 템플 그랜딘의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 였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웃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책수다의 선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